옛날 어느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거대한 덩치와 어수룩한 성정 탓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덩치는 보통 사내의 2배는 좋게 되었고 그를 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만 했습니다. 칠복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둔한 몸과 느린 머리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산적과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에 나갈 때면 행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걸었습니다. 칠복아,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서 가야 좋은 자리를 잡지. 칠복이의 옆집에 사는 덕순이었습니다. 덕순아,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치면 크게 다칠까봐 그러지. 덕순이는 칠복이와 한나란 씨에 태어나 친남매나 다름없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칠복이는 덕순이와 뽕을 따러 가기로 약조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뽕밭에서 덕순이는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칠복이는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야? 똥이라도 싸다가 뒷간에 빠졌나? 또 거북이처럼 걸어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로 그때 풀숲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순아, 나 여기 있네. 칠복아.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똥이 마려워서 싸긴 쌌는데. 아이고. 똥을 쌌으면 얼른 mid이나 닦고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그만. 어디에 앉았다는 것이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겠지. 덕순아, 그거 맞아.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하다 제 똥 위에 주저앉냐. 덕순이는 입으로는 더럽다고 타박하면서도 칠복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칠복아, 지금은 방법이 하나뿐이야. 일단 그냥 옷 입고 나와. 더럽잖아. 내 똥이잖아. 어서 입고 나와. 저기 개울가에 가서 씻자.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옷을 입고는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왔습니다. 덕순이는 코를 막고 칠복이와 멀찍이 떨어져 걸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여 칠복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똥이었지만 칠복이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열심히 몸을 씻었습니다. 덕순아, 다 씻었다. 덕순이는 자신의 속바지를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뒤돌아 서 있을 테니 나와서 이거 입어. 작을 것 같은데. 잔말 말고 그냥 입고 나와. 안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것이야. 알았어. 칠복이는 낑낑거리며 덕순이의 작은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덕순아, 다 입었어. 덕순이는 뒤를 돌았고 칠복이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왈패라도 나타난 것. 칠복이는 주변을 살폈지만 덕순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거시기도 아주 실하구나. 덕순이, 너 지금 날 놀리는 것이야. 칠복이는 꽉 끼는 속바지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랫도리를 감추기 바빴습니다. 덕순이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칠복이가 어엿한 남정네가 되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뽕은커녕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울가에서 아무리 빨아도 칠복이의 바지에서 나는 똥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동네 꼬마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똥 냄새 안 나요? 바로 칠복이 엉덩이에서 나는 냄새지. 아이고, 냄새야. 어른이 바지에 똥 쌌대요. 칠복이는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허허 웃을 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아이들이 놀리면 화를 내야지. 뭐 하는 것이야. 냄새나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더 이상해 보일 거야. 아이고, 너만 착한 놈 되면 뭐해. 나만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잖아.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덕순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칠복이 놀리는 건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놀리는 건 내 눈 뜨고 못 본다. 한 놈만 걸려라. 엉덩이를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 덕순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겁을 먹고는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덕순이는 늘 칠복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는 더 이상 칠복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너 마을 상단의 둘째 아들인 동수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덕순의 부모님은 가세가 기울어 한 사람의 입이라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순이는 칠복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 없으면 칠복이는 누가 지켜주지, 이 마음이 연모의 정인 줄도 모른 채 덕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덕순이가 사라지자 칠복이의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덕순이가 있을 땐 아이들만 놀렸지만 이제는 마을의 아낙네들이 칠복이에게 밥을 주겠다며 서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아, 배고프지.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내가 따뜻한 쌀밥 해놓고 기다릴게. 동량으로 겨우 하루 한 끼를 해결하던 칠복이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칠복이는 아낙네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해 배가 고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은 추워지고 먹을 것은 점점 없어지자 칠복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밥을 주겠다는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홀로 사는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본래 기생으로 살다가 어느 대감의 첩으로 들어갔으나 대감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쫓겨나 과부가 된 신세였습니다.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간 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칠복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자, 우선 이 감자라도 먹고 있거라. 내가 곧 쌀밥을 지어줄 테니 그동안 목욕이나 하렴. 칠복이는 감자를 허겁지겁 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월매는 부엌으로 가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칠복아, 목욕물 다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씻으렴. 아직 밥이 덜 되었단다. 내가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마. 칠복이는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노곤노곤해지며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칠복이가 과부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가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먹어라. 칠복이는 술 마셔본 적 있느냐? 아니요. 그럼 오늘 한번 마셔보거라. 내 나이쯤 되면 사내들은 술도 마신단다. 칠복이는 너무 배가 고파가릴 것 없이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오르자 천장이 빙빙 돌고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월매가 옷고름을 풀며 칠복이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칠복이는 술에 취했지만 갑작스러운 과부의 행동에 몸을 피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밥까지 얻어먹었으면 일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일이요. 그럼 그렇지. 공짜로 밥을 줄 리가 없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이란다. 바로 방앗간 놀이지. 그런 놀이는 덕순이랑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잘 알려주마. 이리 이불에 누워보거라. 칠복이는 놀이라는 말에 재미있을 것 같아 이불에 누워 과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과부가 칠복이 위로 올라타려고 다리를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월매네 집에 불이 났다. 과부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에 급하게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 불을 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불은 곧 꺼졌지만 칠복이는 밥값은 했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부는 칠복이와 합방도 못하고 집까지 태울 뻔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더 많은 과부와 안악들이 칠복이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힘쓸 일이 있다는 복실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힘쓸 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려, 어서 와. 우선 장작부터 부엌으로. 우선 밥부터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복실레는 칠복이를 방 안으로 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푸짐한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간 복실레는 칠복이가 정신없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가, 그리 배가 고팠어?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자, 이것도 마셔보렴. 아주 달달한 복분자주란다. 칠복이는 복분자주가 달달하여 연거푸 마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었군요. 더 마시고 싶습니다. 칠복이는 밥과 고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고 술까지 마시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칠보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이지? 복실레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칠복이의 배 위로 올라타려는데 그만 술에 취한 칠복이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칠보가. 밥값은 하고 자야지. 세상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복실레는 칠복이를 깨우다 지쳐 옆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실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나왔소. 방에 있는가? 복실레는 서방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칠복이를 깨워 뒷문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칠복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실레는 울상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칠복이가 와 있다면서? 왜 여기에 온 것이야? 서방님 오시기 전에 장작 좀 준비해 놓으려고 불렀지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기에 밥을 먼저 줬더니 저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네요. 이 사람아, 칠복이가 덩치만 컸지 뭘 할 줄 알겠나? 자고 일어나면 그냥 보내게. 그 후로 칠복이와 엮이면 난처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져 여인들은 더 이상 칠복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칠복이는 다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일 만큼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칠복이는 며칠을 굶어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동냥이라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에 사람들의 인심은 꽁꽁 얼어붙어 그 누구도 칠복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걷던 칠복이의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텅 빈 거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자신의 배 위에서 뒹굴고 엉덩이에 똥침을 놓는 바람에 칠복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카락이 없는 해맑은 아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감 스님. 거인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정신없이 스님을 찾아 방을 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저는 눈길에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스님이 말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몸을 놀려먹고 살 생각은 않고 어찌 동냥질이나 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느냐. 칠복이는 스님의 호통에 주눅이 들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쯧쯧, 덩치는 산만해서 소도 때려잡을 녀석이 마음은 어린아이로구나. 여기는 걸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밥을 주는 곳이다. 그러니 시키는 일이나 잘하거라. 네, 스님. 동자승은 뭐 하느냐? 저 녀석에게 법당 청소하는 것부터 알려주어라. 그리고 저놈은 밥을 많이 먹을 테니 일도 2배로 시켜야 할 것이다. 동자승들은 칠복이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 청소하는 법과 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칠복이님, 청소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청소를 마치고 108배를 합니다. 108배는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칠복이는 이것 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더 많이 먹기 위해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천근만근 절반도 못하고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놈아! 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어서 마치고 다른 일이라도 해야 저녁밥이라도 먹지 않겠느냐. 칠복이는 도감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08배를 마친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법당 문을 열자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절 앞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감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일을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밥그릇에는 주먹만 한밥 한 덩어리뿐이었습니다. 이놈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장작 패는 일이 아니더냐. 눈을 쓸었으니 그거라도 주는 것이다. 칠복이는 그제야 스님의 뜻을 이해하고는 웃으며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법당 청소를 하고 108배를 마친 뒤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이의 밥그릇에는 쌀밥이 가득했고 반찬과 국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가득 찬 밥을 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칠복이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졌고 몸이 가벼워져 날쌘돌이가 되었습니다. 도감 스님은 그런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복아,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터득한 것 같구나. 다 도감 스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다. 너를 간곡하게 부탁한 사람이 있단다. 네. 누구입니까?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달성하면 그때 알려주마. 지금부터 스님들이 익히는 검술, 궁술 등 무예를 배우거라. 칠복이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궁금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고 하루 종일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그의 무예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도감 스님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이곳에 지내던 비군이 한 분이 길에 쓰러져 있던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단다. 그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은인이시군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구나. 멀리서 내가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좋아하실 것이다. 칠복이는 꼭 그분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도감 스님과 함께 속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몸매, 잘생긴 얼굴을 한 칠복이가 나타나자 저작거리 처녀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초입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어찌 대낮부터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오.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요. 그렇게 교태를 흘리고 다니니 내가 꼬시는 줄 알았지. 이놈이 실성을 하였구나. 이 손 놓으라고 했다. 칠복이는 술에 취한 사내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죽이네. 처녀는 그제야 칠복이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런 것은 필요 없소이다. 저는 보답을 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필요한 것이 없으니 나중에 쓸 수 있는 소원권 하나를 주시오. 그거라면 좋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때 처녀의 머슴이 달려와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씨. 집에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칠복이는 왈패라는 말에 처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낭자,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소. 머슴과 함께 몸을 피하고 있으시오. 칠복이가 들어간 뒤로 집안에서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낭자, 이제 들어오시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화정아, 여기 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화정낭자, 나는 소원권 하나면 됩니다. 우리 집안의 재정을 문제 삼아 나를 해하려는 자가 보낸 자객들일세. 전하께 이 사실을 고하기 전에 나를 죽이려는 모양이야. 아버지, 그렇다면 저자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련님,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칠복이는 딱한 사정을 듣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호판의 방 앞에서 자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축시가 지날 무렵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칠복이는 졸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무수한 화살촉이 날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병풍들로 문을 막고 호판 가족을 숨겼습니다. 곧 자객들이 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왔고 칠복이는 검을 휘두르며 그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많은 수의 자객을 상대하기엔 벅찼고 그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호판 대감, 괜찮으시오. 서차를 받고 바로 달려왔소. 병판 대감, 어서 오셨소. 좌상의 지시 틀림없소. 이제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그의 시대도 끝이 났소이다. 병판은 칠복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검술이 참으로 뛰어나구려.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스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운정사에 있습니다. 칠복이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화정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을 해야겠습니다.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 마시지요. 제가 다 해결하고 도련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칠복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스님을 찾아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칠복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시집갔던 덕순이가 비구니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믿을 수 없어 그녀를 향해 달려갔고 덕순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걸음으로 칠복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덕순아! 비구니는 멈춰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전 덕순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덕순이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오. 칠복이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토록 그리워했던 덕순이가 맞았습니다. 덕순아, 어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칠보가. 이제는 나를 덕순이라 부르지 말아줘. 난 이제 비구니일 뿐이야. 그동안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왜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망쳐 놓은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데 다행이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집간 내가 어째서 비구니가 된 것이야.
그 상단은 악마 같은 곳이었어. 혼인도 가짜였고 처녀들을 청나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이었지. 난 도감 스님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 칠복이는 덕순의 말을 듣고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덕순이를 생각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덕순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덕순이는 칠복이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틈만 나면 만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즐겁게 장난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하정랑자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씨가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도련님과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도련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하신 공을 인정받아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종 육품의금부 도사관직을 받는다는 문서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덕순이는 이것이 칠복이에게 더 없는 기회임을 알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덕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씨, 저는 마음에 담은 여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인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첩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이 혼인은 전화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비구니들과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그 아씨는 가신 게야? 너 정말 복받은 줄 알아? 그 아씨가 참으로 어여쁘시더라. 덕순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한테 좋은 일이니 나도 기뻐서 그러지? 덕순아,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야. 칠보가. 하지만 난 비구니인 걸 잊었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덕순이는 칠복이에게 손을 흔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두 뺨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덕순이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절을 떠났습니다. 덕순이는 숨어서 칠복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더 낫겠지? 칠보가, 부디 잘 살아. 덕순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거대한 덩치와 어수룩한 성정 탓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덩치는 보통 사내의 2배는 좋게 되었고 그를 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만 했습니다. 칠복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둔한 몸과 느린 머리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산적과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에 나갈 때면 행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걸었습니다. 칠보가.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서 가야 좋은 자리를 잡지. 칠복이의 옆집에 사는 덕순이였습니다. 덕순아,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치면 크게 다칠까봐 그러지. 덕순이는 칠복이와 한나란 씨에 태어나 친남매나 다름없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칠복이는 덕순이와 뽕을 따러 가기로 약조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뽕밭에서 덕순이는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칠복이는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야? 똥이라도 싸다가 뒷간에 빠졌나? 또 거북이처럼 걸어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로 그때 풀숲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순아, 나 여기 있네. 칠보가.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똥이 마려워서 싸긴 쌌는데. 아이고. 똥을 쌌으면 얼른 mid이나 닦고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그만. 어디에 앉았다는 것이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겠지.
덕순아, 그거 맞아.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하다 제 똥 위에 주저앉냐. 덕순이는 입으로는 더럽다고 타박하면서도 칠복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칠보가, 지금은 방법이 하나뿐이야. 일단 그냥 옷 입고 나와. 더럽잖아. 내 똥이잖아. 어서 입고 나와. 저기 개울가에 가서 씻자.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옷을 입고는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왔습니다. 덕순이는 코를 막고 칠복이와 멀찍이 떨어져 걸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여 칠복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똥이었지만 칠복이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열심히 몸을 씻었습니다. 덕순아, 다 씻었다. 덕순이는 자신의 속바지를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뒤돌아 서 있을 테니 나와서 이거 입어. 작을 것 같은데. 잔말 말고 그냥 입고 나와. 안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것이야. 알았어. 칠복이는 낑낑거리며 덕순이의 작은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덕순아, 다 입었어. 덕순이는 뒤를 돌았고 칠복이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왈패라도 나타난 것. 칠복이는 주변을 살폈지만 덕순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거시기도 아주 실하구나. 덕순이, 너 지금 날 놀리는 것이야. 칠복이는 꽉 끼는 속바지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랫도리를 감추기 바빴습니다. 덕순이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칠복이가 어엿한 남정네가 되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뽕은커녕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울가에서 아무리 빨아도 칠복이의 바지에서 나는 똥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동네 꼬마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똥 냄새 안 나요? 바로 칠복이 엉덩이에서 나는 냄새지. 아이고, 냄새야. 어른이 바지에 똥 쌌대요. 칠복이는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허허 웃을 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아이들이 놀리면 화를 내야지. 뭐 하는 것이야. 냄새나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더 이상해 보일 거야. 아이고, 너만 착한 놈 되면 뭐해. 나만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잖아.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덕순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칠복이 놀리는 건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놀리는 건 내 눈 뜨고 못 본다. 한 놈만 걸려라. 엉덩이를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 덕순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겁을 먹고는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덕순이는 늘 칠복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는 더 이상 칠복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너 마을 상단의 둘째 아들인 동수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덕순의 부모님은 가세가 기울어 한 사람의 입이라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순이는 칠복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 없으면 칠복이는 누가 지켜주지, 이 마음이 연모의 정인 줄도 모른 채 덕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덕순이가 사라지자 칠복이의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덕순이가 있을 땐 아이들만 놀렸지만 이제는 마을의 아낙네들이 칠복이에게 밥을 주겠다며 서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아, 배고프지.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내가 따뜻한 쌀밥 해놓고 기다릴게. 동량으로 겨우 하루 한 끼를 해결하던 칠복이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칠복이는 아낙네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해 배가 고파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은 추워지고 먹을 것은 점점 없어지자
칠복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밥을 주겠다는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홀로 사는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본래 기생으로 살다가 어느 대감의 첩으로 들어갔으나 대감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쫓겨나 과부가 된 신세였습니다.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간 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칠복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자, 우선 이 감자라도 먹고 있거라. 내가 곧 쌀밥을 지어줄 테니 그동안 목욕이나 하렴. 칠복이는 감자를 허겁지겁 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월매는 부엌으로 가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칠보가 목욕물 다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씻으렴. 아직 밥이 덜 되었단다. 내가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마. 칠복이는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노곤노곤해지며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칠복이가 과부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가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먹어라. 칠복이는 술 마셔본 적 있느냐? 아니요. 그럼 오늘 한번 마셔보거라. 내 나이쯤 되면 사내들은 술도 마신단다. 칠복이는 너무 배가 고파가릴 것 없이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오르자 천장이 빙빙 돌고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월매가 옷고름을 풀며 칠복이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칠복이는 술에 취했지만 갑작스러운 과부의 행동에 몸을 피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밥까지 얻어먹었으면 일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일이요. 그럼 그렇지. 공짜로 밥을 줄 리가 없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이란다. 바로 방앗간 놀이지. 그런 놀이는 덕순이랑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잘 알려주마. 이리 이불에 누워보거라. 칠복이는 놀이라는 말에 재미있을 것 같아 이불에 누워 과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과부가 칠복이 위로 올라타려고 다리를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월매네 집에 불이 났다. 과부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에 급하게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와 불을 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불은 곧 꺼졌지만 칠복이는 밥값은 했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부는 칠복이와 합방도 못하고 집까지 태울 뻔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더 많은 과부와 안악들이 칠복이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힘쓸 일이 있다는 복실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힘쓸 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려, 어서와 우선 장작부터 부엌으로. 우선 밥부터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복실레는 칠복이를 방 안으로 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푸짐한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간 복실레는 칠복이가 정신없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칠보가, 그리 배가 고팠어?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자, 이것도 마셔보렴. 아주 달달한 복분자주란다. 칠복이는 복분자주가 달달하여 연거푸 마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었군요. 더 마시고 싶습니다. 칠복이는 밥과 고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고 술까지 마시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칠보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이지? 복실레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칠복이의 배 위로 올라타려는데 그만 술에 취한 칠복이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칠보가. 밥값은 하고 자야지. 세상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복실레는 칠복이를 깨우다 지쳐 옆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실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나왔소. 방에 있는가? 복실레는 서방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칠보기를 깨워 뒷문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칠보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실레는 울상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칠보기가 와 있다면서? 왜 여기에 온 것이야? 서방님 오시기 전에 장작 좀 준비해 놓으려고 불렀지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기에 밥을 먼저 줬더니 저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네요. 이 사람아, 칠보기가 덩치만 컸지 뭘 할 줄 알겠나? 자고 일어나면 그냥 보내게. 그 후로 칠보기와 엮이면 난처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져 여인들은 더 이상 칠보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칠보기는 다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일 만큼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칠보기는 며칠을 굶어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동냥이라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에 사람들의 인심은 꽁꽁 얼어붙어 그 누구도 칠보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걷던 칠보기의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텅 빈 거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자신의 배 위에서 뒹굴고 엉덩이에 똥침을 놓는 바람에 칠보기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카락이 없는 해맑은 아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감 스님. 거인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정신없이 스님을 찾아 방을 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저는 눈길에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스님이 말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몸을 놀려먹고 살 생각은 않고 어찌 동냥질이나 하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느냐. 칠보기는 스님의 호통에 주눅이 들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쯧쯧. 덩치는 산만해서 소도 때려잡을 녀석이 마음은 어린아이로구나. 여기는 걸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밥을 주는 곳이다. 그러니 시키는 일이나 잘하거라. 네, 스님. 동자승은 뭐 하느냐? 저 녀석에게 법당 청소하는 것부터 알려주어라. 그리고 저놈은 밥을 많이 먹을 테니 일도 2배로 시켜야 할 것이다. 동자승들은 칠보기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 청소하는 법과 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칠보기님, 청소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청소를 마치고 108배를 합니다. 108배는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칠보기는 이것 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더 많이 먹기 위해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천근만근 절반도 못하고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놈아! 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어서 마치고 다른 일이라도 해야 저녁밥이라도 먹지 않겠느냐. 칠보기는 도감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08배를 마친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법당 문을 열자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절 앞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감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보기는 일을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밥그릇에는 주먹만 한밥 한 덩어리뿐이었습니다. 이놈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장작 패는 일이 아니더냐. 눈을 쓸었으니 그거라도 주는 것이다. 칠보기는 그제야 스님의 뜻을 이해하고는 웃으며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칠보기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법당 청소를 하고 108배를 마친 뒤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칠보기의 밥그릇에는 쌀밥이 가득했고 반찬과 국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가득 찬 밥을 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칠보기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졌고 몸이 가벼워져 날쌘돌이가 되었습니다. 도감 스님은 그런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터득한 것 같구나. 다 도감 스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다. 너를 간곡하게 부탁한 사람이 있단다. 네. 누구입니까?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달성하면 그때 알려주마. 지금부터 스님들이 익히는 검술, 궁술 등 무예를 배우거라. 칠복이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궁금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산을 오르고 하루 종일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그의 무예 실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도감 스님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이곳에 지내던 비군이 한 분이 길에 쓰러져 있던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단다. 그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은인이시군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구나. 멀리서 내가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좋아하실 것이다. 칠복이는 꼭 그분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는 도감 스님과 함께 속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몸매, 잘생긴 얼굴을 한 칠복이가 나타나자 저작거리 처녀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초입에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어찌 대낮부터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오.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요. 그렇게 교태를 흘리고 다니니 내가 꼬시는 줄 알았지. 이놈이 실성을 하였구나. 이 손 놓으라고 했다. 칠복이는 술에 취한 사내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죽이네. 처녀는 그제야 칠복이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런 것은 필요 없소이다. 저는 보답을 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필요한 것이 없으니 나중에 쓸 수 있는 소원권 하나를 주시오. 그거라면 좋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때 처녀의 머슴이 달려와 혼비백산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씨. 집에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칠복이는 왈패라는 말에 처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낭자,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소. 머슴과 함께 몸을 피하고 있으시오. 칠복이가 들어간 뒤로 집안에서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낭자, 이제 들어오시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화정아, 여기 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화정낭자, 나는 소원권 하나면 됩니다. 우리 집안의 재정을 문제 삼아 나를 해하려는 자가 보낸 자객들일세. 전하께 이 사실을 고하기 전에 나를 죽이려는 모양이야. 아버지, 그렇다면 저자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련님,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칠복이는 딱한 사정을 듣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호판의 방 앞에서 자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축시가 지날 무렵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칠복이는 졸음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무수한 화살촉이 날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병풍들로 문을 막고 호판 가족을 숨겼습니다. 곧 자객들이 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왔고 칠복이는 검을 휘두르며 그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많은 수의 자객을 상대하기엔 벅찼고 그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호판 대감, 괜찮으시오.
서찰을 받고 바로 달려왔소. 병판 대감, 어서 오셨소. 좌상의 지시 틀림없소. 이제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그의 시대도 끝이 났소이다. 병판은 칠보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검술이 참으로 뛰어나구려. 이런 인재가 숨어 있었다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스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운정사에 있습니다. 칠보기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화정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혼인을 해야겠습니다. 아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걱정 마시지요. 제가 다 해결하고 도련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칠보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스님을 찾아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보기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칠보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시집갔던 덕순이가 비구니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믿을 수 없어 그녀를 향해 달려갔고 덕순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걸음으로 칠보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덕순아! 비구니는 멈춰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전 덕순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덕순이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오. 칠보기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토록 그리워했던 덕순이가 맞았습니다. 덕순아, 어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칠보가. 이제는 나를 덕순이라 부르지 말아줘. 난 이제 비구니일 뿐이야. 그동안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왜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망쳐 놓은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데 다행이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집간 내가 어째서 비구니가 된 것이야. 그 상단은 악마 같은 곳이었어. 혼인도 가짜였고 처녀들을 청나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이었지. 난 도감 스님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 칠보기는 덕순의 말을 듣고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덕순이를 생각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덕순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덕순이는 칠보기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틈만 나면 만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즐겁게 장난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하정랑자가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씨가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도련님과 혼인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도련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하신 공을 인정받아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종 육품의금부 도사관직을 받는다는 문서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덕순이는 이것이 칠보기에게 더 없는 기회임을 알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칠보기는 덕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씨, 저는 마음에 담은 여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인가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첩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이 혼인은 전화의 어명이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비구니들과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그 아씨는 가신개야? 너 정말 복받은 줄 알아? 그 아씨가 참으로 어여쁘시더라. 덕순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한테 좋은 일이니 나도 기뻐서 그러지? 덕순아, 내 마음을 정말 모르는 것이야. 칠보가. 하지만 난 비구니인 걸 잊었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덕순이는 칠복이에게 손을 흔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두 뺨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덕순이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절을 떠났습니다. 덕순이는 숨어서 칠복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더 낫겠지? 칠복아, 부디 잘 살아. 덕순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칠복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거대한 덩치와 어수룩한 성정 탓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덩치는 보통 사내의 2배는 좋게 되었고 그를 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만 했습니다. 칠복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둔한 몸과 느린 머리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산적과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에 나갈 때면 행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걸었습니다. 칠복아,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서 가야 좋은 자리를 잡지. 칠복이의 옆집에 사는 덕순이였습니다. 덕순아,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치면 크게 다칠까봐 그러지. 덕순이는 칠복이와 한나란 씨에 태어나 친남매나 다름없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칠복이는 덕순이와 뽕을 따러 가기로 약조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뽕밭에서 덕순이는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칠복이는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야? 똥이라도 싸다가 뒷간에 빠졌나? 또 거북이처럼 걸어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로 그때 풀숲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순아, 나 여기 있네. 칠복아.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똥이 마려워서 싸긴 쌌는데. 아이고. 똥을 쌌으면 얼른 mid이나 닦고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그만. 어디에 앉았다는 것이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겠지. 덕순아, 그거 맞아.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하다 제 똥 위에 주저앉냐. 덕순이는 입으로는 더럽다고 타박하면서도 칠복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칠복아, 지금은 방법이 하나뿐이야. 일단 그냥 옷 입고 나와. 더럽잖아. 내 똥이잖아. 어서 입고 나와. 저기 개울가에 가서 씻자.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옷을 입고는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왔습니다. 덕순이는 코를 막고 칠복이와 멀찍이 떨어져 걸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하여 칠복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똥이었지만 칠복이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열심히 몸을 씻었습니다. 덕순아, 다 씻었다. 덕순이는 자신의 속바지를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뒤돌아 서 있을 테니 나와서 이거 입어. 작을 것 같은데. 잔말 말고 그냥 입고 나와. 안 그러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것이야. 알았어. 칠복이는 낑낑거리며 덕순이의 작은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덕순아, 다 입었어. 덕순이는 뒤를 돌았고 칠복이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왈패라도 나타난 것. 칠복이는 주변을 살폈지만 덕순이는 배를 잡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거시기도 아주 실하구나. 덕순이, 너 지금 날 놀리는 것이야. 칠복이는 꽉 끼는 속바지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랫도리를 감추기 바빴습니다. 덕순이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칠복이가 어엿한 남정네가 되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뽕은커녕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울가에서 아무리 빨아도 칠복이의 바지에서 나는 똥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